네, 자, 3프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또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왕과 사는 남자. 이제는 뭐 안 보신 분들과 보신 분들이 거의 이제 반반쯤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만 항상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었던 그 역을 했던 분이 있죠? 한 명의 아직도 지가 왕인 줄 아는구나 했던 그 장면의 주인공이었던 한명회. 한때 우리 옆집이었어요. 그런가요? 배우가 배우가 유지태 씨 연기도 좋았고 602동, 601동, 그래서 602호, 601호. 어찌 보면 역사를 왕이 바꾼 게 아니라 그런 그 일종의 참모라고 해야 되나요? 주요한 공신들이 바꾸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영화 속의 배경도 좋고 혹은 뭐 한명회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네, 왕의 남자들이죠. 네, 자세하게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역사전을 그날에서 많이 뵀는데 그죠? 예, 거기서 제가 두 분이 구면이세요? 아, 그럼요. 저는 하여튼 역사 얘기를 아주 맛깔나게 재밌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영화 보셨? 저는 뭐 당연히 봤죠. 이제 제가 표도 많이 받으시죠. 고증도 해주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고증까지는 안 했는데 그 영화가 이제 흥행하면서 제가 예전에 뭐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라든가 뭐 역사저널 그날 이런 데서 단종 강의했던 내용이 이렇게 소환되면서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유퀴즈까지 불려가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 결과적으로 저도 이제 왕가 사는 남자 흥행 덕분에 네. 마치 이제 숟가락 하나 얹은 듯한 그런 느낌을. 아, 그래서 모신 건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은. 저는 영화 보고 나와서 한명회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슬쩍 찾아봤는데, 야, 이건 뭐 왕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이 사람 인생이 더 낫네. 잘 나갈 때는. 뭐, 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몇 대 왕을 거쳐서 4명의 왕을 모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왕으로 세조를 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예종 성종 때까지 그야말로 영화를 누렸죠. 예.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 중에 거의 왕답게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아시기에도 그래요? 어쨌든 그 세조에서부터 성종 때까지 조선시대 이제 공신이라 그래가지고 정치적 고비마다 공신 책봉을 하는데 네. 이 5번의 공신 책봉 중에서 한명회가 4번 네 번. 그것도 다 1등 공신. 그 공로상. 그렇죠. 그것도 최고의 그 공신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거는 한명회가 얼마나 그 권력과 뭐 명예를 이제 차지했다. 뭐예요? 개유정난 성공시켜 쿠데타 성공해가지고 했을 때는 정난 공신. 이게 제일 큰 거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조가 즉위했을 때 예. 단종의 양구를 받는 형식이지만 즉위했을 때 또 자익 공신 예, 뭐 이런 그거 이제 방식으로 또 성종이 즉위했을 때는 뭐 자리 공신 이렇게 해서 크게 5번의 공신 책봉해서 그것도 1등을 4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시의 반란을 진압했다 그런 경우라든가 남이의 역모 사건을 진압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듯이 뭐 왕이 즉위를 했다. 이렇게 되면 뭐 우리도 보면 뭐 대통령 뭐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공을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이렇게 뭐 자리가 갈 수 있잖아요. 공신 책봉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 논밭도 주고 그렇죠. 뭐, 토지라든가 노비 이런 노비도 거다 주고. 다 주죠. 그리고 또 그런 타이틀이라는 게 아주 그 중요하죠. 이 사람이 앞으로 관직 진출하는데 뭐 그야말로 뭐 훈장 같은. 이력서에 한 줄씩 더 쓸 수 있는 쓸 필요도 없는 그렇죠. 이력이었습니다만. 아주 큰 이력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버님 돌아가셔서 바로 세자가 왕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그런 공신 이벤트는 그렇죠. 없고 그런 경우는 잘 없죠. 뭔가 왜냐하면 그 자연스러운 박진감 넘치는 사건이 있었구나 그때. 기회정난 그리고 이제 또 세조가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정통 코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조 반정 같은 경우 네. 광해군조 몰아내고 인조 반일 때 그때 또 반정 아, 공신 이렇게 이 되는 공신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왕권이 좀 약화되겠어요. 거죠. 아무래도. 공신들의 세력이 커지면 네. 이 왕권은 뭐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중종 반정이 예. 일어났을 때 그 반정 공신 세력들이 아주 강성하다 보니까 그때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제 중종이 신하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왕이 뭐 자리를 뜨면 이제 신하가 떠야 되는데 반대로 이 공신들이 자리를 떠야 이제 왕이 이제 뭐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이런 기록까지. 그냥 얼굴마담이네 그건. 그렇죠. 초기에는. 그래서 니 왕 해라. 실제로 우리가 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세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은 올리는데 말 뒤끝이 약간 뉘앙스가 이상한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종 또 초반에는 되게 그 공신의 그늘에서 시달리다가 예. 이 공신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 제의한 전후해서 다 사망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 세력으로 심은 사람이 바로 조광조예요. 그렇군요. 근데 영화를 보시고 나서 야, 요거는 좀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요건 이제 드라마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약간 이렇게 바꿨. 그러니까 사실 각색한 부분이 되게 많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 그 단종을 영월에 유차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몽도가 주동해서 이렇게 근데 또 잘 보면은 어떤 또 유배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실제 그 죄인이 그 지역에 유배를 오면 그 지역에서 다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숙식 이런 거 다 제공해주고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방에는 유배 죄인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지역 경제가 그야말로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관에서 제공할 때도 있고 유배 죄인을 이 자원자를 받습니다. 보수 주인이라고 그래요. 요번 그 영화에서도 그런 개념이에요. 보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산오브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우리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가잖아요. 그 설경구 배우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그때도 자원자를 받는데 누구 이분 모실 분? 그렇죠. 모실 분한테 그때 이제 영화상으로는 이정훈 배우가 딱 손들잖아요. 네. 설경구 배우 잘생겼다고. 내가 저런 잘생긴 분 모시는 거 영광이다. 그건 정말 영화적 설정인데 또 그런 죄인이 유배를 오게 되면 또 그 당시에도 정권이 막 잡았다가 뭐 또 이렇게 뺏겼다가 할 때 그 실세했을 때 유배를 왔다가 컴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유배 갔던 사람이 실세가 되면 그 지역에서 잘 자기를 케어해주고 아니, 이러면 그 설정이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 그건 영화도 설정은 그런 말은 설정. 돼요? 된다라는 돼요? 거예요. 그런 설정인데 단종이 그렇게 적용한 건 아닌데 네. 일반적인 정치인에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영화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마을인가 뭐 거기 예, 예. 갔더니 막 거기 막 고기 먹고 막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 유배 왔던 사람이 컴백해가지고 실세가 되니까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자기를 그 힘들었을 때 잘 지켜준 사람한테 좀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예상 같은 거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런 설정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이렇게 보면 영화적으로 조금 이제 무리한 설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단종이 활 쏴가지고 호랑이 때려잡는 장면 너무 무리한 설정이죠. 이게 뭐 단종이 그거 그 정말 어리버리한 호랑이 아니라면 그렇게 한 방에 갈 수가 없죠.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좀 영화에서 왜 이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장면이 있는데 단종의 왕비가 등장하지 않아요. 정순왕후 송씨. 이 헤어졌단 말이죠. 그 헤어지고 이 정순왕후는 지금 종로구 창신동에서 되게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고 그러면 그 정순왕후를 이렇게 저 창신동 쪽에서 단종을 항상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단종 역시 그 흔적들이 그거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예산 문제예요. 왜냐면 그게 여배우 캐스팅을 여배우가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그 그렇다고 누굴 써줬겠어요? 단종의 왕후인데 아무나 할 수도 네. 없고. 그래도 단종을 케어하는 그 궁녀 역도 저는 좀 저게 비싼 편 제일 아닌가요? 저 이해가 안 돼. 정미도 배우? 세조가 안 나오더라고. 세조가. 세조는 네. 제가 봤을 때 잘 출연 안 시킨 것 같아요. 요번에 아마 세조 역을 맡았던 배우는 엄청 시달렸을 겁니다. 아마 영화 흥행으로 인해서. 지금 막 세조의 무덤인 광릉에서도 막 무슨 뭐 아주 악플이 달리고 이러는 마당에 이 세조 역할 잘못 맡았다가 낭패당할 뻔했는데 얼굴 안 비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순왕후를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등장시키면 좀 더 애틋한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시킨 배우가 저는 전미도 배우 같아요. 몸종처럼 예, 같이 마지막까지 비서처럼. 케어하는, 예. 거기 뭐 어려서부터 뭐 젖 먹이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그분은? 원래는 유머? 그런 전혀 없는 설정이죠. 역사에는 없고? 없는 설정이죠. 없는 거예요. 없는 설정이고 어, 단종은 그 출생할 때 그 어머니 현동왕후 권씨가 문종의 이제 왕비죠. 이 출산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기록에 보면 혜빈 양씨라 해서 세종의 후궁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양육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혜빈 양씨도 나중에 이제 부부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후고 혜빈 양씨 같은 경우도 화를 당하죠. 이 결국 단종. 단종 예, 복위운동. 아니 단종이 이제 결국 단종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계속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가 예.
근데 세조가 예전에 다른 영화에 보면은 뭐 관상이니 뭐 이런 영화 보면은 굉장히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진짜 영웅호걸처럼 나오는데 약간 포악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 어린 조카를 막 그렇게 그 컨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역사서인가 보니까 초기 이게 사실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니까 그죠? 예, 근데 왕권이 그때부터 조선 왕권이 굉장히 약화됐다. 바로 한명회 같은 이게 이 개유정난의 공신들로 인해서 자꾸 뭐 이렇게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뇌하고 그래서 뭐 불교에도 굉장히 예? 귀했고. 그러니까 세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개유정난을 일으킨 가장 큰 명분은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그 노 대신들이 어린 왕을 그 거의 끼고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을 차지하려 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그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제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죠. 예, 그런 그 세조 입장으로만 본다면 바로 이제 나는 그렇게 허약해진 왕실을 안정시키겠다. 이게 처음에는 1차 목표였어요. 그런데 개유정난을 성공시키고 나서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왕위를 뺏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한 거의 1년 반 정도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미 뭐 정말 일은 저질렀어.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한명회든 그 소위 말하는 무사들, 공신들 여기서 머무르고 그냥 물러나면 그 김종서라든가 황보인과 같은 대신들 제거하고 물러서 버리면 본인이 상당히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 중국의 역사에도 우리 주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조카의 왕위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지만 거기까지 딱 끝내고 왕위를 물려주는 중국의 두 나라 이제 주공이 있는데 그런 모델을 생각했다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었다. 이제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 세력들 다 제거된다. 아마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수순을 근데 그렇게 밟지 않았을까. 섭정을 하고 있는데도 단종이 자기의 참모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수양의 입장에서는 이제 섭정을 이제 해나가면서 단종을 왕으로 이제 만들고 이제 자기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아, 단종이 그 빨리빨리 다음에는 잘하면 단종의 라인들 세력들이 그러겠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또 명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또 따져보면 이제 단종이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었을 때는 저 수양대군의 그 그렇죠. 쿠데타에 대한 또 작업 소위 말하는 평가 같은 게 이루어지면 분명히 그 상소 같은 거 올라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쿠데타가 아니고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한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황보인을 제거하고 일단은 근데 이제 쿠데타라고 부르는 거는 완전히 실권은 잡아요. 그때 이제 수양대군이 영의정 겸 병조판서, 이조판서, 요즘으로 치면 뭐 영의정 겸 그 행안부 장관 겸 국방부 장관. 비대위원장이 됐구나. 그죠. 우리 예전에 그 전두환 그 권력 잡은 후에 국보위 위원장, 중앙정보부장 서리. 뭐 이거 국본부 그것도 중앙정보부장을 할 수가 없었더군요. 그렇죠. 민간인이 아니면 못하는 건데 그걸 서리라는 걸 붙여가지고 했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조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그 쿠데타 성공하고 김종서 황보이가 또 엄청난 사람들 반대 세력을 제거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처벌 같은 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성산문을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처형이 그 일어났죠. 집현전 학사들 젊은 소장파들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유인데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성산문이나 박평현 같은 젊은 관리들은 자기 편으로 들여요. 왜냐하면 김종서, 황보인 나는 저렇게 나이 든 대신들이 왕 협박하는 거 저거를 막으려고 한 거지 좀 더 참신하고 젊은 인재들은 나는 포용한다. 그래서 성산문이 그때 3등 공신이 돼요, 사실. 개유정난에.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성산문도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의 협박으로 단종이 단종을 자꾸 폐위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결국 폐위를 시키는 그때부터 단종복위 운동을 도모했고 그 1년 후에 사실 우리가 단종복위 운동 4,60만 주동하는 게 아니에요. 70여 명이 참여해요. 70여. 예, 그 중에 핵심 인물이
6명이었고 이거를 나중에 그 성종 때 저 남효원이라는 인물이 육신전이라는 전기를 써요. 소위 말하는 그 단종보기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 거기에 6명을 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육신들. 그래서 어떤 뭐 해프닝까지 있냐면 우리 할아버지도 사육신과 같은 공이 맞아, 있는데 그래도 20원을 맞아, 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네. 누구였죠? 그리고 우리 근데 그 백촌 김문기라는 분인데 그분도 사실은 단종보기 운동 참여한 거 분명해요. 예, 공조 판서의 자격으로 참여했고 실제 처형을 당했고 예. 그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은 남효원이 기록을 할 때 오히려 좀 더 소장층 6명을 기록한 거예요. 이분은 더 김문기라는 인물은 좀 더 선배급이니까 그런데 이제 사육신이란 그 좀 명예, 타이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김문기라는 인물을 좀 사육신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절충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 가면 우리 김문기 백촌의 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70명 중에 한 분이 추가되셨네. 그럼. 그렇죠. 이제 70인 중에. 그리고 생육신도 있었잖아요, 또. 그 생육신은 그 사육신의 정신적인 충전을 우리가 계승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김시습이랄까 바로 나면 이 사람도 생육신이에요. 그 사육신의 정신을 잊겠다 해서 이제 그 생육신으로 스스로 이제 살 때였어요. 17살이죠. 17살이면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30 된 거 아니에요? 30까지는 아니고 한 20대 중반. 그러니까 장성한 나이죠.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17살이니까 이제 뭔가 위협을 느낀 세조가 그런 이벤트를 벌였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7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왕권장 안 잡히고 하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 확실한 거는 일단은 12살에 단종이 왕이 올랐고 그 1452년에 왕이 오르고 그 이제 그 1년 뒤에 개유정난이 일어나요. 완전히 단종이 실권을 뺏겼지만 이제 그대로 왕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다가 1455년 그러니까 15살 되던 해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스스로 왕위를 양보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그 왕위를 세조에게 물려주고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 사육신으로 대표되는 단종보기 운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단종이 궁궐에 있는 거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래서 영월의 유배를 결정을 하는 그래, 거예요. 거기 영화 설정에 보면은 상황 전에 있는데 거기 성산문인이 막 그렇죠. 이렇게 막 뭐 국문이라 그러나? 영모 헤드가 국문당하는 그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다음은 내 차례냐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거의 첫 번째로 그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설정. 사육신의 단종보기 운동이 일어나고 또 금성대군 또 보기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니 어쨌든 구심점이 된다는 거죠. 궁궐에 있는 한. 그래서 일단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이 그걸 청룡. 주도한 인물이 오늘의 문제적 인물인 한명회잖아요. 그렇죠. 요 얘기를 사실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한명회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 한명회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가장 이번 영화에서 차이점은 예. 이제까지 한명회 역을 맡은 좀 배우들은 조금 외모는 조금 이렇게 네. 좀 볼품없게 네. 그리고 칠삭동이니까 좀 체구도 작은 그런 배우. 그래서 이 80년대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진이라는 정진, 배우. 이분은 맞아요. 또 한명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외모는 되게 볼품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이번에는 완전히 건장한 한명회가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제일 건장한 유지태 씨가 과연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실제 칠삭동이는 맞아요. 예. 그리고 실록에도 칠삭동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6기술에도 7달 만에 태어났는데 자라면서부터 기걸이 장대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체격은 또 좋고 한명회의 외모도 상당히 훌륭했을 것으로 파악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명회는 또 유례가 없이 2명의 딸을 왕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그게 불륜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때는 뭐 그런 일 왕실에서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딸 하나를 왕한테 주고 그 예. 왕의 아들에게 또 딸을 딸을 주고. 주고. 거야. 정확하게는 이제 예종이 세자 시절에 세자빈으로 가는 거예요. 예종이 세자 시절에 세자빈으로 한명의 딸 장순왕후 나중에 왕비로 현역 왕비는 아니었어요. 장순왕후. 그다음에 성종의 첫 번째 왕비가 바로 이 한명의 딸 공예왕후 한씨인데 이때 성종은 예종의 맏아들이 있었는데 4살밖에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어리다. 그다음에 성종의 형님이 계셨어요. 바로 이 월상군이라고 넘버 2예요. 근데 이 월산대군을 배제하고 세 번째 잘상군이
승계한 데는 한명의 파워가 컸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명의 예종과 성종 사이는 그건 부자지간이잖아요. 예종과 성종은 부자지간은 아닌 아니지. 거예요. 예성 뭐예요? 그러면 연중인데 아니야? 요거는 뭐- 조카 관계, 조카. 그러니까 예종의 형님이 의경세자고 예. 의경세자고 소해왕후 한시라 이분도 나중에 추존이 돼요. 세자빈으로서 우리 소해왕후 한시는 그래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저 인수대비. 야, 난 인수대비, 예, 소해왕후 한시, 인수대비, 최시라 씨 똑같은 인물이에요. 채시라. 예, 그래서 채시라 씨. 우리 왕가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바로 두 번째 아들이 성종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 의경세자도 독종으로 추존되고 나이 차이가 여기도 얼마 안 나는 소해왕후 이렇게. 삼촌과 조카 사이였나 그렇죠, 보네요. 삼촌 조카죠.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명희가 만들어 준 거네. 그러니까 한명의 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인데 정의대비가 이제 한명희하고 뭐 요즘으로 치면 미략 같은 거 이제 우리 그 왕실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당신이 좀 역할을 해라. 근데 그 청조한 씨잖아요. 청조한 씨죠. 청조한 씨가 대대로 왕비가 많이 나온 집안 조선 아니에요? 정대는 대세죠 청조한 씨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청조한 씨 중에 이제 그 지금 말한 그 예종의 왕비 장순왕후 한씨, 네. 성종의 왕비 공효왕후 한씨, 소혜왕후 한씨, 인수대비 그리고 또 뭐 보면 소혜왕후 한씨, 인수대비 해서 조선 전기에 요 외척. 한씨들이 예, 네. 청조 한씨들이 많이 후기는 민씨고 후기민 씨. 여기는 한씨고 그리고 이제 전기 후기 해서 또 많이 배출되는 성씨가 파평윤 씨. 파평윤 씨. 예, 파평윤 씨가 이제 정의왕후 윤 씨부터 해서 또 음. 명종의 왕비 문정왕후 윤 씨 이런 분들 이제 파평윤 그 씨. 윤 씨가 득세한 거는 누구 때문에 윤 뭐죠? 윤원영. 윤원영. 예. 그래서 우리 저 공교롭게도 이덕화 우리 배우께서는 한명회도 하고 이덕화 윤원영도 저기 하고, 한명회도 윤원영도 하고 하고. 윤원영도 있죠. 어, 그래서 매척을 주로 이분이 이제 하죠. 그런 너무 정치에 조금 이렇게 근데 이 한명이라는 인물이 원래 경덕궁 그러니까 배경에 있었던 그 누구죠? 태조 이성계의 태조 창조 이성계 그저 향거라고 하나? 사저라고 사저, 예. 사저의 문직이 그렇죠. 그러니까 직위. 종구품. 예, 우리로 치면 면석이 정도 되는 구급 거예요. 공무원. 구급공무원. 일종의 경호원 같은 느낌이었겠구나. 그렇죠. 관리 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어쨌든 그 태조 이성계가 즉위식을 올린 곳은 개성이고 이제 1394년 한양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성에서도 이성계가 살았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저를 궁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경덕궁. 근데 그때는 태조 이성계는 이미 그 집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진짜 집을 관리하는 미간말, 거죠. 진짜 미간말. 그 집을 이제 집이네.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군대로 치면 당번병이네. 뭐 그렇죠. 이제 예. 관리하고 이러다가 근데 이제 한명희가 왜 그렇게 되냐면 한명희도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에요. 청조 한씨 명문가 후손인데 네. 조선시대도 이런 명문가의 전통을 이으려면 과거에 급제를 해야 돼요. 근데 계속 과거 시험에 떨어져. 그래서 이제 소위 음수라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시대도 소위 조상들 소위 그 백으로 들어가는 그렇게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경덕궁지. 아, 말직으로. 그렇죠. 아니 기골도 장대했고 얼굴도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이게 별로 안 좋았을 법한데 근데 또 이거 생략하는 거 보면 또 네. 머리에 우리도 보면 시험에 약한 사람 공부 있잖아요. 머리가 없는 건가? 시험에 약한 김프로님은 네. 그 잘생겨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요. 젊을 때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출중하면 공부 잘하기 힘들어? 공부가 쉽지 않아요. 뭐 그냥 100m만 걸어가는데도 각종 뭐 아닙니다. 뭐 모르시면 할 수 없죠. 그래 공부 그렇게 잘한 거야? 내가 공부를 못했잖아 그랬어. 그리고 보면 예전에도 우리 역사 속 인물 중에서 공부 잘하셨죠? 아니, 태계양 선생도 몇 번 재수하셨고요. 네.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도 그 문과 시험, 실기 시험에서 말해서 떨어져. 하기야 이순신 장군님은 내가 이해해 잘생기셨잖아 아주. 그게 뭐 실제 얼굴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한명회가 잘생겼을 거라는 건 왕비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 때문에 뭐 그랬다는 그것도 거예요. 그렇고 어쨌든 뭐 귀걸이 아, 장대했다라는 장대했다 하니. 표현 자체가 이미 이제 그래, 좀, 헌치됐겠지. 예. 그러던 음. 이렇게 진짜 그 지역에 찌그러져 있던 한명의 칠삭동의 한명회가 어떻게 픽업됩니까? 구급공무원 출신인데 어떻게 권부로 픽업이 된 거예요? 얘나 지금 사람이 친구를 잘 만나요. 친구. 골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 권람. 골람은 이제 할아버지가 검근, 아버지가 권제 떼기 진짜 명문가 안동건 씨 후손인데 골람도 한때는 좀 부친하고 뭐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밀려나 있어서
조금 이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한 명이하고 의투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 산천 유람도 같이 하고 술도 이러면서 마시고 했겠죠. 예, 상당히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골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권력에 진출을 하면서 이 수양하고 워낙 집안이 좋으니까 좀 가까워서 이제 수양하고 이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수양이 뭔가 이렇게 좀 이 계속 그런 시국을 한탄했겠죠. 저 뭐 김종수하고 저 황보인 뭐 저런 전 사람들이 언니는 큰일이다. 예, 그러니까 이 볼람이 그러면 지금 대군께서 뭔가 일을 도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능력 있는 그 책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한 거예요. 세조가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데 한 명이 더 그 소리 듣고는 저런 대군이면 바로 이 그때 기록 같은 거 보면 그때는 이제 그 나중에도 이 수양대군 쪽에서는 안평대군이 김종수하고 황보인하고 결합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안평대군의 불기한 짓을 저지할 그런 분으로는 수양밖에 없다.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기록에 보면 서로 골람으로 추고받을 때부터 이미 뭔가 통했고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됐고 한 명에는 바로 제안한 게 뭔가 큰일을 일으키시려면 무사가 필요합니다. 요즘 지금 군부죠. 그래서 무사들을 계속 포섭해 나가요. 홍달손, 양정, 유수.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한 명이 그 포섭을 담당합니까? 그렇죠. 포섭 담당인데 내금이 무사라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그런 병력들을 많이 이쪽으로 빼와요. 근데 이것도 의문이잖아요. 청와대 병력, 요즘 말 치면 청와대 병력이고 이 궁궐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명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면 요 단종이 왕이 오르면서 그 당시에 신하들의 뭐 요청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내금이 군사에 대한 특히 김종서 같은 사람들이 이게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금이 바꿔야 된다. 그렇죠. 내금이 군사 입장에서 보면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안불안한데 수양은 이 사람들 제대로 대접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소문 올려와. 그러니까 이들이 확 이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보면 상당히 현대사하고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요. 현대사하고. 뭐 현대사 우리 저 보면 12.12 때도 네. 정상적인 군계통보다는 이제 하나의 쪽으로 이제 네. 들어가는 거죠. 하기야 그때도 전두환 갈아야 된다. 저 어딥니까 저. 동해 경비사령관 그걸로 보낸다는 그런 말도 있었죠. 그렇죠. 예. 이게 참 역사가 묘하게 이제 반복되는 장면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무사들이 대거 이쪽으로 합류한 것도 계유정난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한 명이가 그 담당이에요. 그 딱딱 인력들 이렇게 다 모아 오는 거. 수완이 좋았나 봐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렇죠. 문지기 할 사람은 아니었나 그래서 보네. 그때도 또 재밌는 기록이 골람이 한 명에게 맡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지금 미간 말직에서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귀에 가기가 좋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양의 측근으로 이렇게 이미 알려진 인사 같으면 그렇죠. 동선 체크가 되겠지. 그렇죠. 김종서나 이런 쪽에서 동선 체크한단 말이죠. 저 사람 집에 누가 모이느냐.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구급 공무원을 해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있었을 거야 아마. 예. 그죠? 맞지. 이게 막 명문대가에 뭐 이러면 좀 무시하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 뭐 자기도 궁직이지만 사실 사저직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거지 뭐.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럼 교분이 뭔가 이렇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편으로 끌어들일 때 소위 말하는 기획력 같은 거 있어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양이 그랬다는 거야. 이 한명회를 보고 나의 장량이다. 그렇죠. 어? 한나라 그래서 시절에. 중국의 이제 가장 뛰어난 왕과 참모 이야기할 때 한나라 고조하고 장량. 즉 장자방을 들고 있는데 예. 바로 이제 그 수양이 이제 한명회를 걸어 나의 장량이다. 그리고 장자방이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난 후에 세조의 왕이 되고 난 후에는 당나라는 또 태종의 대표적인 참모 있어요. 위징이라고. 예. 이 사람은 문물과 제도 정비에 아주 공을 세운 사람인데 신숙주를 일컬어서는 나의 위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 또 제갈량 있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양성지라는 또 아주 또 뛰어난 또 이 세조의 참모가 있어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는 나의 제갈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조가 돈 안 들고 예, 돈 안 들이고 하는 그거 잘하셨네. 그 돈 아무것도 안 들잖아. 입 서비스 잘했죠. 예. 그럼 그
그 사람 한 명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죠. 내가 장량이다. 최고의 참모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 밤, 개유정난 날 밤의 얘기를 조금 여쭤보면은 사실 수양은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렇죠. 뭐 김종서, 실패하면 역적이죠. 그죠? 예, 예. 근데 그때 우리한테 알려진 게 이제 단종의 명이다, 들어와라 해놓고서 문이 열리면 생, 그죠? 예. 살로 적힌 완전히 그냥 뭐 철퇴를 맞고 살려주고. 그 살생부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한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 정확의 기록은 연료실 기술에 등장을 하고요. 연료실 기술에는 생살부로 나옵니다. 생살부. 예. 이 살려줄 사람과 죽을 사람에 대한 장부 이런 뜻이고 이제 가장 개유정난 쿠데타 성공의 신호탄이 김종서 제거예요. 이 김종서를 제거하고 이제 수양이 자기 집으로 옵니다. 수양의 집은 지금의 안국동 근처예요. 자기 집으로 이제 오게 되고 그때 또 마침 단종이 궁궐에 계신 게 아니라 그때 창덕궁을 수리하고 있어서 그 향교동이라 그래요. 지금 저 교동초등학교 아세요? 서울에 있는 그 교동초등학교가 옛날 향교가 있어서 교동초등이에요. 거기에 자신의 그 누이 경혜공주의 집에 그 경혜공주 지금 정독도서관인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독도서관은 약간 북촌 쪽이고 조금 더 남쪽에 예. 저쪽 운영궁 저쪽 내려가는데 운영국 쪽. 예. 거긴 개동초등학교구나. 예, 참. 여기는 제동초등학교. 제동. 여기는 교동초등학교. 교동. 예. 근데 여기에서 경혜공주의 남편이 정종인데 정종의 집에 있었다 그래요. 수리할 동안. 거기에 하고 안국동 되게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로 불러내고 그때 기록으로 보면 세 겹의 문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궁궐은 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궁 밖에 어디인가 이렇게 우리 요즘으로 치면 검문소처럼 탁탁 이렇게 뭐 바리케이트 비슷하게 이렇게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으로 들어올 때는 이 대신들이 주로 수행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행원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갔을 때 살부에 적혀 있는 사람을 절퇴로 내려쳤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은 이제 생부에 포함된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기획을 했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때 몇 명이나 죽은 거예요? 개유정난 때 철퇴로. 그때도 그 한 뭐 수십 명 정도. 예, 나중에 이제 거기서 바로 즉결 처형된 사람도 있고, 그 나중에 또 다시 이제 그 죄를 물어가지고 그 살부에 포함된 그때 꼭 다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어디 딴 데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제 살부에 포함된 사람은 그 다시 구별은 처형을 하죠. 그럼 세조가 보기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대신들을 그렇죠. 고분고분하면 생 이거였을까요? 근데 그 리스트 작성에 한명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물론 세조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겠지만. 뭐 세조의 재가를 받았겠지. 그렇죠. 그가 그렇겠죠. 근데 기본 그 기획안을 올린 거는 바로 이 한명회라. 김종서 한보는 무슨 일화가 있었어요? 그 세조가 보기에 저 친구들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한 그런 가장 스토리가 대표적인 게 있나요? 이 사람들은 고명 대신이에요. 문종이 이제 그 승화할 때 단종이 12살밖에 안 되니까 그 문종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좀 문약한 분 아니에요? 아니, 29년간 세자 생활을 했고 네. 세종대왕 아들이죠, 세종대왕 아들. 예, 세종의 적장자로서 세종을 정말 서포트 잘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 훈민정음 그분이 만들었다는 육진개척, 설이 있어. 또 뭐 추국이 발명. 이게 사실 문종의 작품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세종을 도왔지. 세자 자리 너무 오래 있었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국정 경험을 잘 쌓았고 그야말로 잘 준비된 왕이었는데 네.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거는 영겁부 국상을 당해요. 부상? 국상. 국상을. 그러니까 1446년에 어머니 왕비 소원왕후 심씨가 돌아가십니다. 네. 뭐 조선시대 3년상 보통 2년 3개월인데 거기에 뭐 정말 올인을 한 거예요. 어머니 효심이 지어가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제 3년상 끝나고 조금 체력 회복됐을 때 또 아버지 돌아가시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종이 돌아가 아버지 그러다가 추우나 더우나 계속 곡을 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좀 이렇게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좀 쉬십시오 하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연이은 국상으로 온몸이 바싹 여이셨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상 후유증이 가장 그 시절에 평균 연령이라는 게 뭐 많이 살아야 뭐 50대 60대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 세자를 20몇 년 했다는 건 29년 했죠. 내가 볼 때 영국의 찰스 황태자보다 더 오래 한 거야. 세자만 세자 29년 했고 전문 세자. 전문 세자. 그런 문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종은 그럼 돌아가신 나이가 어느 정도? 문종이 1414년생이니까 39에 돌아가죠. 네? 37살에 왕이 올라서 네. 39에 돌아가신다.
아, 세자를 올해 참 빨리 하셨구나. 1414년생 8살에 세자 책봉되고 단종도 8살에 세자. 근데 그 이제 세자 기간 동안에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참 좋아했겠네. 효성도 좋고 진짜 이런 양반 대권 잡으면 우리 좀 편안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네. 그러니까 이 김종선, 황보인은 세종시대부터 이렇게 같이 다 호흡을 맞췄고 세자가 그러니까. 거의 국정을 또 데리고 하는 시기에 호흡이 잘 맞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승하 직전에 유언으로 이 고명 대신을 이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크게 이야기한 게 어린 왕 잘 보필하라. 그렇지. 근데 이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황표정사라 그래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인사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리들 최종 임명하려면 3망을 합니다. 3명의 이름을 써놓는데 미리 그 대신들이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해서 황표정사라 그래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정사, 황표정사.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러니까 3명 중에 이 사람이 괜찮사옵니다. 동그라미 치면 단종은 그렇죠. 그래 이 친구로 하여라 이랬다는 이렇게 거죠. 하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실권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제 수양대군은 뭐 저 어린 왕 완전히 급박해가지고 자기들이 정치 말아먹는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예. 아 근데 원래 우리도 너무 중요한 자리 아닌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면 뭐 10,000개인가 20,000개인가 자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비서실장이니 뭐 인사수석이 원래 형식적으로나마 2배수를 올린대요. 아, 왜냐면 그렇지 둘 중에 그럼 뭐 선택하게 따로 좀 해야지. 나도 뭐 내가 임명하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대체로 보면 2배수 중에 결정된 사람이 있어. 왜냐면 그게 뭐 장관 차관이 아니고 그렇지. 예를 들면 대충, 공공기관장 뭐 이런 대충, 거 있잖아. 그럼 이제 비서실장이나 저 결제받는 사람이 요 두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펙이 여기가 더 낫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임명을 못 받은 뒤집었구나. 저쪽에서는 자리를 자기가 이제 그 자리 간다고 자리를 중앙공무원 자리를 사직을 했는데 그 삑사리가 나는 사람이 얘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내가 옷 안 벗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정권 초반에 있었다고. 근데 그게 역대 왕들은 다 그렇게 돼 있었나? 그렇진 않죠. 역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왕이 최종 그래도 초등 6학년이었는데 잘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게 밖에서 보기에는 정사를 좌지우지한 걸로 볼 수도 있고 자기 측근들 계속 올렸을 테니까 또 이제 이쪽에서 보면 그렇게라도 도와줘야지 왕이 뭐라나. 근데 실제로 김종서, 황보인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극을 보면 정말 충신으로 돼 있고 한 명에는 진짜 만과 영적으로 그리잖아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 좋은 질문이다. 그러니까 뭐 양면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좋은 그러니까 질문. 뭐 역사에서는 이거 완전히 획일적인 어떤 평가보다 네. 그래서 이제 김종선, 황보인은 세종 때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한 변명이라면 우리도 이런 어린 왕 제대로 이렇게 가게 제대로 되는 그런 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그 정말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수양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세력들을 심고 이런 왕권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수양이 가장 우려했던 거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계속 왕권과 신권이 계속 그 갈등. 그렇죠. 태종 때는 왕권이 강해졌다가 정도전과 이방원의 싸움처럼. 그 갈등 그런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조는 태종의 모습을 지향한 거죠. 태종. 예.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해야만이 조선 왕실이 안정된다. 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후대의 지금 시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취지는 좋더라도 뭔가 그런 정도까지 하고 왕위까지 빼앗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통성 문제가 되게 되고 불법적인 쿠데타 이야기되고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도 그런 부담 때문에 숙종 때 가서는 사육신도 다 복권을 시켜주고 단종도 그때 이제 노상군에서 단종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기록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은 세조의 뜻을 잇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못한 게 한 200여 년간 이게 단종이 복권되거나 사육신이 복권되면 세조가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담 때문에 계속 하지 못하다가 숙종 때 와서 윈윈 전략이랄까요? 이게 원래 세조도 원했는 건데 우리가 좀 눈치 없어가지고 이제까지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조치는 세조의 뜻을 잇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세조의 입장에서도
공은 있으나 저 한명회가 저게 또 이게 자기도 왕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컸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한명회가 압구정이라는 게 한명회가 별장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별장에 이제 그 중국 사신들이 오니까 이게 해가리게 이런 거 뭐라 그래? 우리 천막 같은 거 치잖아. 차입. 근데 그거를 왕걸 갖다 친 거야. 왕걸 친 것은 아니고 이제 봉황 들어가 있는 거 쳤다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청을 했죠. 치지는 못하고. 아. 그러니까 성종이 열받아가지고. 아, 빌려달라고 하니까 예, 그거 보고 하니까 전하 이게. 그 한명의 대감이 그거 좀 빌려달라고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성종이? 예. 그러면 직접 와서 보고를 그래서 했어야지. 이 한명의 원래 압구정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방심했구나. 좀 잘 이렇게 모르고 어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압구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위치는 바로 지금 우리 여기 그 지금 뭐 여의도. 녹화하고 있는 여의도 있었어요. 여의도 압구정이? 근처, 예, 천운동에 오. 있다가 그 후대에 별장이? 예, 그러다가 처음에는 여의도 쪽에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옮긴 거예요. 지금의 위치. 압구정 성종 때. 압구정 쪽으로. 아, 예, 본인이? 지금의 압구정. 그래서 이제 압구정이라는 이름도 친하게 지낼 압자예요. 압자가. 구는 갈매기 구자. 갈매기하고 버타는 정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한강 여기 지금 또 스튜디오에서 보이는데 한강이 하루는 지금 서해 바다하고 되게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상징하는 새가 갈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매기를 소환한 거예요. 갈매기하고 버타면서 내가 말년을 좀 유유자적하게 보내고 싶다. 이게 여의도일 가능성이 많네. 압구정까지는 갈매기 잘 안 들어가잖아 지금도.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다 옮겨요. 한명회 때 이미 옮겼고 네.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권세가 셌을 때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 이 한강변에 정자를 지을 수 있는 거는 무슨 정자가 있었냐면 여기 희우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효령대운이 세운 정자인데 희우 기쁨 비를 맞이한 정자. 예, 그런데 요게 지금 망원정. 거기 희우정. 저기 망원동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저쪽 한남대교 쪽에 제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잠실대교 쪽에 낙천정이 있었고 다 왕실의 정자예요. 그런데 한명회는 개인의 힘, 개인의 정말 그 권세를 상징하는 공간이죠. 여기 조선 후기에는 뭐 일반 그 사대부 별장이 많이 생기는데 전기에 딱 하니 그 별장 세웠다는 거는 그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고 또 이게 정자가 경치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좋고 허가도 안 나는 땅인데 말이지. 경치가 좋고 하니까 중국 사신들한테 소문이 났어. 아, 그래서- 나도 거기서 한번 놀아보자. 우리도 저기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궁궐에도 영빈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저기를 자꾸 더 선호하는 거예요. 중국 사신으로서. 우리 저기 압구정 한번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성종도 좀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또 장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 번은 이제 연락해가 이번에 중국 사신 또 뭐 장인 그 저 정자 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루만 좀 뭐 대여 좀 해라.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한명회가 뭔가 이게 저 하려면 또 맞이하려면 또 뭐 이것저것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하잖아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제 역제안을 합니다. 궁궐에서 쓰는 용봉차일, 용과 봉황이 그 그려진 차일 그거 좀 협찬해 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종이 딱 전화 받고 열 받아 가지고 이제 제천정하고 희우정 빼고는 모든 정자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실제로 없앴나요? 그렇죠. 그 한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요거 하면서 압구정 얘기 꼭 나올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2%가 꼭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뭐 역시 한명회가 부동산 보는 눈이 있다고. 하필 그 압구정에다가. 그러니까 그거 지금 시골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때는 더 뭐 시골이고 말씀하셨던 완전한 그 사건이라는 게 용봉 그 차일, 천막, 예. 천막 햇빛을 가리는. 그게 그 누가 봐도 야 저거 왕 무시하는 거구나 어디 뭐 그걸 주시든가 그럼 아 귀찮아 죽겠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아니면 사신 맞이하려니까 필요하니 좀 달라고 할 그러니까 수도 있는 뭐- 건데 왕이 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크게 보면 한명의 입장에서 보면 성종이 13살 때 내가 너 왕 시켜줬잖아. 우리 딸하고 혼인시키고 그게 결국 기회가 되어서 그 자네가 좀 그래서 자네 것 이제 좀 주게 어느 그랬나? 시점까지는 어. 왕의 포지션보다 장인 포지션이 좀 더 우세했던 그 세력 균형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인데 아무리요 우리 장인이고 나 왕 시켜줬지만 언제까지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해? 그런 어떤 성종의 뭐 그날 성종 임금이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그냥 그치. 폭발해버린 그런 거지. 날, 그런 날, 하필 그런 평상시에 날이지. 그냥 좋은 관계에서는
그러세요 장인. 아, 그것도 내 대신 뭐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빡쳐 있는데 뭐 어우 씨 이렇게 그치. 그 왕과 신하의 권력에서 야. 아니면 저 와이프가 좀 긁었든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뭐 당신 사이냐 뭐 이거죠. 나 왕으로서 나를 이렇게 뭐 얕봐 이런 의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쨌든 거였구나. 그 장수했죠. 70대까지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이. 예,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 뭐 거의 무병장수 한 건데 사후가 안 좋았더만 이 양반이. 결국 이제 1504년에 갑자사라 그래가지고 연산군 때 패비윤 씨의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리스트가 이렇게 공개가 돼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어쨌든 한 명의 또 성종 때 대신이었으니까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이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패비윤 씨 사건과 한 명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데? 한 명에는 특별하게 그 관련은 없지만 그 성종의 그 계비였던 패비윤 씨가 사역을 받고 죽고 그 아들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 당시 공매회 참석자들 다 모여 그렇죠. 그랬구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근데 우린 기억지 않나요? 그러고 있을 텐데. 그 관계가 더 좀 직접적이지 않나요, 교수님? 왜냐면 무슨 공예 공영 한 씨는 뭐 예. 거기 이제 일찍 죽었다면서요. 일찍 죽었죠. 그게 한 명의 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자기 사위가 새로운 왕비를 맞았는데 그게 패비윤 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의 다음. 자기 딸 다음인데 이게 뭐 근데 이 여자가 의미가 또 없지. 이분이 성격이 저 장난 아닌 거야. 자기 딸처럼 뭐 이게 수도분한 게 아니라 뭐 왕을 근데 그때는 성종 시대 그 대신들 뭐 전체적인 대부분이 패비윤 씨를 사약을 내리는데 거의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세라서. 대세고 여론이. 그래도 여기는 약간 특수관계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가 뭐 특별히 뭐 패비윤 씨를 막 아주 뭐 사약 패비윤 씨를 사약을 내리는 데는 뭐 성종의 의지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컸냐면 인수대비. 인수대비 최실화. 그렇죠. 최실화지. 그래서 왕가에 보면 사사세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드라마 그 첫 장면에. 그래서 그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인수대비는 조선시대판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신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전기까지만 이거 아실 거예요. 남녀의 지위가 그렇게 비슷했어요. 대등했어요. 조선 여성의 지위가 전기에는 높았어요. 조선전기에. 그래서 우리가 본인을 내도 장가가다가 아니라 장가가다예요. 시집 가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 여성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 조선전기의 왕비들도 상당히 좀 지위가 높고 특히 세조의 왕비 정유왕후라든가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는 남편이 소위 쿠데타 일으킬 때 협조를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 패비윤 씨도 그런 어떤 여성의 지위가 높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성종하고 뭐 좀 심한 표현으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인수대비 시기부터는 성리학 이념이 강화되면서 조선의 여성은 여성답게 뭐 이런 거요. 그 과정에서 인수대비가 쓴 책이 내훈이라는 책입니다. 내훈. 그러니까 이 조선의 여성들이 이제는 정말 남편 봐야 되고 아버지 봐야 되고 아들 완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 그 책이 바로 그런 캠페인 하는 책이에요. 인수대비는 그렇게 왕실에서 캠페인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남편한테 대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인수대비가 강하게 저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강하게 주장하죠. 시대적 희생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패비윤 씨가 우리 그냥 정서법에는 너무 지고지순하고 착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패비 당해가지고 막 밖에서도 막 이런 게 아니군요. 패비윤 씨는 그 어쨌든 실록 기록으로 보면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바로 이제 성종이 어린 후궁들 좋아하니까 저 후궁들 죽이겠다고 비상을 소지하고 다녔고 또 여러 가지 투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그런 것이 계속 이제 발각이 되면서 투기. 성종하고 그렇죠. 성종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성종의 용안에 상처를 입혔다. 그게 이제 결정타가 돼 가지고 폐위되었다가 또 그것도 사가에 폐위돼요.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그 사회로 갔죠. 궁궐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인수대비가 잘 그 뭐 반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러는데 보고가 뭐 화장하고 있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경로에서. 근데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그럼 막 얼굴 막 이상하게 했는 것보다 좀 관리하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목은 반성의 빛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약을 내립니다. 그 아들인 연산군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연산군은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 신하들이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능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에 자꾸 기어오르는 거 이거 되게 체질적으로 싫어요. 사실은 그 어머니 죽음도 이용을 하는 측면이 많아요. 신하들이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뭐 쓴소리하고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을 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어머니 걸 빌미해서 그냥 다 숙청해 버려야겠다. 그렇죠. 뭔가 이제 자기한테 거슬리는 세력들. 그게 바로 연산군대 갑자사로. 그래서 이거 파묘를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부관참시. 부관참시? 예, 예. 시체를 끌어내서 다시 목을 자르는. 예. 그래서 영화 관상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한명회가 이렇게 그 관상가 그 송강호 배우가 목이 잘릴 관상일세 딱 하는 게 이제 그걸 암시한 거죠. 근데 목이 안 잘렸는데 그랬더니 죽어서 잘렸다. 그렇죠. 맞습니다. 야, 아까 교수님은 어떻게 사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뭐 근데 그걸 하면은 상대적이에요. 뭐 하고서 그냥 네, 그거로 그냥 잘 끝내죠. 다독다독. 이걸 하면은 복잡해져 이게 막 또 뭐 어떻게 바라보는가 뭐 이런 거.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뭐 한명회를? 아니, 세조. 세조에 대해서 예, 예. 당시의 왕권의 강화라는 게 그게 뭐 이제 사실은 신하들과 왕의 권력 다툼이니까 뭐 어느 쪽이 좋으냐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좋은 겁니까? 그럼 왕권이 강한 게 좋아요? 신하의 권한이 강한 게 좋아요? 그건 정답은 왕권과 신권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 왕이 어쨌든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정책 같은 거를 이 백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그 대표적으로 세종과 같은 왕이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세조. 예, 그래서 세종이 지금도 되게 모범적으로 세종이 했던 여러 정책들 같은 게 결과적으로 보면 요즘으로 치면 민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 훈민정음 창제도 그 핵심이죠. 백성을 위한 그 정말 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결과적으로 신하들의 협조까지 어디 끌어내면서 들으니까 세종대왕께서도 저 되게 그 백성들한테는 진짜 악법을 하나 또 뭐 하셨다는 게 있던데 뭐 이게 뭐 뭐였지? 저거 노비종목법 뭐 이런 건데 네, 그게 뭐죠? 그거 하면 너무 복잡해져. 그거 가지고 그래요? 30분 해야 돼요. 너무 또 사람들 이해도 잘 못해. 교수님은 좀 예민하다는 얘기를 복잡하다고 표현을 보통 이제 하시는 아니 그리고 그런 거 자체가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죠. 노비종목법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비종. 그러니까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 이런 거죠. 종부법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노비야 내가 그러니까 저 양반인데 종목법을 하면 쉽게 말해서 노비가 더 많이 생산되는 노배가 거죠. 훨씬 많아지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구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 나오는 홍길동. 그런 구조라서 그걸 이제 세종의 뭐 어떤 악법이다라고 예전에 그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웅 교수 뭐 이런 분이 그런 거 썼죠. 네. 이영웅 교수가 한 거예요. 네, 이영웅 그럴 교수가 수도 있죠. 모든 정책이 어떻게 다 좋기만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비틀기를 하면 안 돼, 이게 자꾸. 그러니까 세종과 같이 저런 왕 중에 부분도 좀 잘못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자꾸 파고 들어가지고 세종도 뭐 그런 악법을 했다 이렇게 내버리면 그런 식으로 내버리면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또 아주 그 정말 부정적인 평가받는 사람을 뭐 마치 이건 뭐 예전에 뭐 이완용 같은 사람도 뭐 공무원인데 무슨 뭐 도시락을 잘했다. 사다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맞아.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지엽적인 걸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는데 그 당시에 한자를 하는 중신들은 별로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 뭐 백성들한테 뭐 쓰라고 쓰든가 말든가 그냥 발표만 하고 끝내시죠. 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추말리가 반대하죠. 그래서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중국하고 관계가 꼬인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기왕 기왕 이제 문자가 생겨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어권 국가에서 자기 고유어를 뭐 만든다. 뭐 통치하고 있는데 엄청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최말리 반대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 영화 보셨을 때 아마 그 유해진 배우가 연기했던 이름 뭐죠? 엄흥도. 엄흥도. 그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엄흥도는 끝까지 내가 단종을 위해서. 엄흥도는 영월의 호장이에요. 호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지방 관하의 행정 실무 맡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종은 청룡포에서는 2개월을 2달을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꾸 홍수가 심해서 그 관풍은 동원으로 옮겨요. 이 홍수가 심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그 음식 공급이라든가 케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동원에서 그 마지막 생을 그럼 보냅니다. 거기서는 잠깐 있었던 거군요. 그치, 지금 우리가 두 달 있었는데, 관광 좀 난리 난 그 동네는 예, 청룡포에서 뭐 계속 거기서 뭐 몇 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2달 살았고요. 잘 살았어. 그래서 이제 동원이 관풍원으로 옮겨졌고 그러면 이 설정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풍은 동원의 행정 실무를 맡은 사람이니까 단종하고 교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겠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업무 같은 것도 이야기해주고 단종 또 뭐 여러 관리 상황도 보고도 해야 됐을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친분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도 한때 왕이었는데 이렇게 온 거 처지가 좀 아니 그렇고 당연히 정관예우도 하는데 왕인데 그래서 이야기도 해보고 전황예우는 안 해? 이러면서 통하는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종이 죽었을 때 이것도 뭔가 이렇게 이 시신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뭐 모시고 이러는 게 되게 좀 뭔가 세조 쪽으로 보면 찍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시신 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게 뭐 어명으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가.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런 설정이겠지만. 설정인데 어쨌든 뭐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저게 뭐 그냥 뭐 방치 정도. 근데 어몽도가 그거를 그래도 정말 수습해서. 몰래 수습해가지고 무덤까지 만들어준 거는 이 뭔가 단종하고의 교분, 의리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그 설정은 그런 면에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 이 자살하는 그 장면, 활로 이렇게 해서 줄로 끈을 매서 하는 그 장면은 실제 기록에 보면 통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통인, 그 지방에서 잔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도왔다라고 나와요. 시중 드는 사람. 아, 죽기는 그렇게 죽은 거예요, 실제로? 예, 실제로 죽은 사형 먹고 죽은 게 아니고? 어몽도가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그 통인이 도와줬다라는 건데 아니, 단종이 그런 형태로 죽은 건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히 기록을 살펴보면 실록에는 금성대군의 영모 사건이 일어나고 금성대군이 처형되고 이런 소식을 듣자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자기를 위해서 영모를 껴한 그런 인물들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소위 그 열례실기수가 같은 야사를 보면 사약을 가져와요. 금부도사 왕방연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차마 이거 할 짓이 못 된다니까 주저주저 하니까 단종이 알아서 그 옆에 이 심부름하는 통일을 시켜서 스스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을.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정말 사약이 그러니까 결과는 완전히 다른데 실록의 기록에 보면 그냥 단종이 알아서 죽는 자살이고 열례실기수 같은 다른 기록고 뭐 어쨌든 자살이 되지만 실질적인 타살인 거죠. 사약을 가져왔고 그것을 주저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단종이 목을 메고 죽었다. 그 사약을 가져온 게 사실이라면 사약을 집행하는 그 관리의 입장에서 그거를 집행 안 했을 리는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니 지금 어명을 받아서 사약을 지금 내리러 갔는데 상대방이 뭐 단종이든 누구든 야 어떻게 돼서 가 먹였어? 그랬대. 아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설정, 말도 안 되지. 그런 설정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결과적으로 뭐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영화에서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 네. 왕방연이 주저하자 통인이 도와서 이렇게. 근데 그걸 어몽도가 한 걸로 설정했다. 근데 영화에서는 어몽도가. 그 열려슬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은 그 팩트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책이죠.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인물이 이제 열려실 기술은 그 야사집이긴 한데 여러 문집에서 이런 좀 자신이 판단했을 때 꼭 실어야 할 내용들을 채록해서 편집본인데 그래서 인용 서적도 다 나와요. 이 단종의 죽음과 같은 기록은 병자록에서 인용했다라고 딱 인용부가 다 나옵니다. 예. 아, 그러니 당시에는 남아있던 문헌. 그렇죠. 그 중에서 자신이 이제 뽑았어. 유배지로서의 영월은 그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중재인일수록 멀리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저 전라도 뭐 필요하면 제주도까지도 보내고. 뭐 영어 언론 어쨌든 첩첩산중을 보통은 섬으로 많이 보냈는데 예, 아마 그쪽에도 그 어쨌든 유배지로 적절한 곳에 대한 뭐 이런 보고서 같은 걸 올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뭐 또 현지 답사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서강이 흘러가고 뒤에는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으니까 여기 한번 들어오면 좀 뭔가 제기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쪽 그
세조 입장에서 가장 연명한 거는 결국 단종이 또 다른 세력하고 연결된. 그 대목이 왜 여쭤보냐면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럴 줄 알고 금성과 그렇죠. 그 단종, 그죠? 무슨 대군이죠? 무슨 금성대군. 노산. 예. 노산을 내가 가까이 두었더니 너희가 진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걸려들었다. 이렇게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것도 영화적 설정으로 저는 보고요. 네. 어쨌든 그거는 맞아요. 금성대군이 영주 지금의 수능이라는 곳에 유대를 갖고 뭐 상대적으로 본다면 영월하고는 이 경상북도 아주 멀지는 강원도 않아요. 아주 멀지는 않은데 그건 영화적 설정이고. 그래도 멀지. 그때 당시로 네, 하면 멀고 거기서 뭐 엄청 이렇게 첩첩산중이고. 이쪽 세력이 뭐 연결을 해서 연구를 같이 한다는 거는 그 금성대군의 영모 사건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시도였습니까? 제가 영화적으로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그 것 어쨌든 같은데. 나름대로는 거기에 있는 수능부사, 요즘으로 치면 영주시장하고 그 좀 한 수십 명의 무사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고 이제 서울로 진격하려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이에요. 네. 근데 영화에도 나오죠. 거기에 있는 노비가 몰래 그거를 엿듣고 호변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로 이제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이제 차단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뭐 조금 과장은 섞였겠지만 그때 이 많은 그 수능 지역에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네. 이곳에 그 소위 영모 혐의로 처형된 사람들의 피로 그 옆이 죽게라는 개천이 흘러요. 죽게가 핏물로 물들였다. 이렇게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죽게 끝에는 이 마을 이름이 땅끝 마을, 피끝 마을이다. 아, 피로 네, 물들였어. 거기까지. 그런 뭐 물론 이거 약간 과장됐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는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게 뭐 그러니까 위협이 될 만큼은 성공할 아니겠죠. 만큼의 오히려 한 명의 의사는 같은 아니었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처단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 영화 보면 그런 생각이 좀 예,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성대군 또 수양대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놈 저거 동생이지만 진짜 끈질기게 영모 사건 일으킨 바로 그런 인물이. 그렇게 된 이유는 또 한편으로는 금성대군은 단종이 가장 믿었던 삼촌 중에 한 삼촌이에요. 명. 계속 이제 그 보면 기록에 보면 세종이 행차 같은 거 할 때 돌아왔을 때도 금성대군의 집에 가장 많이 머물렀고 그때 문종 세자도 동행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당연히 단종도 따라왔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단종이 어린 시절 가장 멘토로 삼았던 삼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금성은 단종이 왕위를 빼앗긴 거에 대해서 더 이제 하긴 삼촌 몇 있으면 맨 위에 그 고참 제일 큰 삼촌은 좀 무섭고 아니 막내 삼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내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문종, 금성, 수양이 아니요. 그럼 형제는 아니에요. 네 문종, 수양. 수양. 안평, 그다음에 임용대군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째 광평, 여섯째가 금성, 그러니까 막내 나이 차이도 삼촌이구나. 얼마 안 나고. 일곱째가 평원, 여덟 번째가 영웅대군. 팔남이녀예요 세종. 아, 근데 서로 그럼 배다른 형제들이 했어요? 아니 소나무 심시와의 사이에서 팔남이녀. 그리고 저기 후궁까지 포함하면 18남 4녀. 세종 22명 자녀 두셨어요. 요즘 같으면 인간극장 출연 가능하신 분입니다. 뭐 바쁘셨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고 그럼 다만 이제 금성과 그럼 수양은 같은 어머니를 둔 친형제였네요. 그래 피를 나눴지. 당연히 그렇죠. 소나무 심시니까. 그리고 저 큰형이고 여기는 저 막내 끝벌이고 그런 거지. 근데 그걸 두 죽여버린 번째 거지. 형, 여섯 번째. 예, 야 이런 그 또 숨어 있는 이야기까지. 이거 좀 듣고 배우고 영화를 봤으면 좀 더 재밌을 뻔하긴 했습니다. 아니야, 근데 그 스포가 돼 갖고 그런가요? 보고 들으니까 난 오히려 더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오히려 그럼 보고 듣고 또 한번 보는 걸로. 그러시죠. 아, 너무 뭐 뭐 굳이 장항준 감독하고 친하신가? 아니 뭐 요즘 그분이 또 대세라서 저는 이제 대세 항상 순응하고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건국대 신병주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 요 인물 말고도 또 재밌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종종 저희가 좀 예. 보시면 뭐 이 스튜디오 꼭 아니더라도 네. 딴 거보다 스튜디오가 많이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